매우 다양한 이유로 주목을 끄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곳곳에 퍼져 있으며 각자가 여전히 검증 가능한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일부는 단기간 사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매우 구체적인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몇몇은 평범하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지만 모두 각자의 영토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지도, 기록 보관소 또는 아직 유지 관리되고 있는 구조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패턴과 분리된 특이한 상황에 대한 실제 시나리오였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섬으로 여겨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문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볼까요? 클리퍼튼 섬, 바다 한가운데에 갇힌 태평양 한가운데 해안에서 고립된 곳에 클리퍼튼이 있습니다. 섬은 작고 원형이며 거의 평평합니다. 중앙에는 소금 석호가 있고 낮은 초목이 자라고 지형은 거친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멕시코 영토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상황 중 하나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1906년에 멕시코 정부는 프랑스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군인과 그 가족들을 파견했습니다. 이 섬에는 비료로 귀중한 자원인 구아노가 있었습니다. 막사가 세워지고 깃발이 개양되고 봉화가 켜지고 본토에서 물자가 조달되었습니다. 한동안 그곳의 삶은 힘들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낚시를 하고 새를 사냥하고 모든 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1914년 멕시코 혁명으로 인해 운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집단의 규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등대 관리자인 빅토리아노 알바레즈가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완전한 우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한 여성 중 한 명에게 살해당했습니다. 1917년에 순찰선이 생존자 11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본토로 옮겨졌습니다. 수년 후 프랑스는 정착지를 건설하지 않고도 통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날 클리퍼튼은 산발적으로 과학 방문을 받고 있다. 그의 유해는 아직도 그곳에 있다. 그 역사와 극심한 고립, 그리고 장기간의 버려짐으로 인해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섬 중 하나로 여겨진다. 브롱크스와 퀸즈 사이에 이스트강 한가운데에는 나뭇가지, 잔해, 습기로 덮인 구조물로 가득 찬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작고 주변에는 잔잔한 해류가 흐르고 뉴욕 풍경의 일부이지만 이곳을 보려고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스브라더예요. 과거에는 격리소이자 의료센터였으며 국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885년에는 전염병 치료를 전담하는 리버사이드 병원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시설은 장티푸스, 천연두, 결핵, 홍역 및 기타 직접 전염되는 질병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직원들이 교대로 출근했고 환자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관찰을 받았습니다. 병원에는 의료병동, 근로자 주택, 발전소, 치료실, 세탁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단지가 확장되었습니다. 일부 건물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건물은 창고나 주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무 조건은 힘들었고 직원들은 중증 환자와 끊임없이 접촉해야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간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는 메리 멀론으로 장티푸스 메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장티푸스의 무증상 보균자라는 이유로 보건당국의 명령에 따라 2번이나 노스브라더 섬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의학적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례는 겉보기에 건강한 사람이 증상을 보이지 않고 질병을 전염시킨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 섬의 위치 덕분에 환자들을 도시의 병원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두와 주요 공공보건센터 사이에는 빠른 해상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 선박에는 보급품, 의료 장비, 어떤 경우에는 훈련된 인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병원이 건강 비상사태 동안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환이 유지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 섬은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중동 문제를 겪고 있는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몇몇 파빌리온은 치료 공간, 침실, 심리치료 구역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잠시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행정보고서는 경영상의 어려움, 자원 부족, 불안정한 인프라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마침내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섬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식물이 벽 위로 퍼지기 시작했고 창문이 깨졌으며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복도, 계단, 안뜰에 식물이 퍼져 있었습니다. 날씨로 인해 재료가 약해졌습니다. 일부 방에는 녹슨 침대, 빈 서류 캐비닛, 의료 장비 조각, 학교 후반에 사용하던 학교 가구 조각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대중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술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허가받은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방문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감독을 받습니다. 각 투어에서는 구조의 변화, 자연 환경의 상태, 그곳에 정착한 종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나무 사이에는 버섯, 덩굴식물, 작은 관목이 자랍니다. 새들은 지붕과 들보를 휴식처로 사용합니다. 지역 동물상이 그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노스브라더 섬은 버려진 도시 공간에 생태 복원에 대한 연구를 위한 참고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유해와 식물 사이의 균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뿌리가 콘크리트 위로 퍼져나가고 가지가 창문 사이로 기어나오고 바람 소리가 텅 빈 방에 흘러든다. 브롱크스 해안에서 건물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무너진 지붕, 금속 프레임, 낡은 벽의 일부가 보인다. 항공사진은 원래 병원 단지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각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재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도 기록, 오래된 계획,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볼케이노 섬, 화산이라는 단어의 유래 티레니아해, 시칠리아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의 어두운 경사면과 뜨거운 땅, 그리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증기 기둥이 있는 섬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칸, 브볼칸이라고 불리며 고대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표면은 화산암 지대, 유황지대, 그리고 눈에 띄는 분기공이 있는 경사구역으로 나뉩니다. 대기에는 끊임없이 광물성 가스 냄새가 나고 지면의 온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섬은 얼리아 제도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난 여러 차례의 분화의 결과입니다. 그레이트 크레이터라고 알려진 주요 원뿔이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이 분화구 주변에서 다양한 층의 퇴적물을 볼 수 있는데 각 층은 다른 분출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적물 중 일부는 수 센티미터 깊이에서도 여전히 따뜻합니다. 고대의 지중해 지역 주민들은 불칸을 지하 열과 관련된 장소로 여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이를 지리학 문서, 무역 기록, 지구에 대한 자연적 설명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섬에서 화산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오늘날 이 용어는 여러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마그마와 가스가 분출되는 활동적인 산의 유형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1831년에서 1839년 사이에 이 섬에서 현대 화산 활동에 대한 최초의 문서화된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1888년에 거의 2년간 지속된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분화구에서는 높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자에 용암 덩어리, 가스 구름이 분출되었습니다. 배출로 인해 정상의 식생이 변화했고 지질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스 배출이 활발합니다. 최근의 지구화학적 연구에서는 균열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황과 다른 화합물의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열이 많이 축적되는 지점을 파악하였고 장시간 노출되는 지역을 피하기 위해 이동 경로를 구분했습니다.
이 섬은 국립지구물리학 및 화산학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지형은 단단한 바위지대, 느슨한 화산재지대, 광물이 축적된 경사면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기공은 내부 열이 표면에 더 가깝게 도달하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증기가 너무 강해 시야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분화구의 안쪽 벽은 존재하는 광물에 따라 붉은색, 노란색, 흰색을 띈다. 불카노 섬에는 해안 근처에 작은 거주 지역이 있습니다. 건물은 활성 분화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 표시된 길이 있습니다. 기후는 따뜻하고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화산 기원의 광물 함량으로 인해 토양은 특별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는 지열수를 사용한 사실이 수십 년 동안 기록되어 왔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유황 증기와 진흙을 이용해 열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지하 시스템의 내부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됩니다. 해당 시설은 물리적, 환경적 통제 조치를 갖춘 활동이 적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는 초목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쪽 경사면에는 강건한 관목과 미네랄 함량이 높은 토양에 적합한 종이 자랍니다. 해안 지역에는 식물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검은색이나 회색 표면층을 형성하는 화산자의 퇴적물로 덮여 있어 낮은 고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불칸의 역사적 분출에 대한 분석 결과 지중해, 섬의 내부 압력, 가스 구성, 마그마 시스템의 행동에 대한 패턴이 확립되었습니다. 1970년 이후 측정된 결과는 폭발성 화산에 대한 현재 예측 모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도착하는 바에는 통제된 항로를 따라갑니다. 관광 활동은 지질 현상 관찰, 분화구까지 가이드와 함께 올라가기, 온천 지역 방문에 중점을 둡니다. 지방당국은 안전 대기 구역을 설정하고 경보 수준에 따라 대피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히르타섬, 삶이 불가능해졌을 때 스코틀랜드의 서쪽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진 북대서양에는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는 바위 섬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히르타라고 불립니다. 경사진 지형에는 높은 절벽, 짧은 풀, 돌로 된 폐허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세인트 킬다 군도의 일부였는데 수세기 동안 작은 공동체가 본토와 고립되어 그들만의 규칙과 일상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히르테는 고대부터 이미 영구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낮은 지붕이 있는 돌집을 지었고 그 주변에는 가축 우리와 작은 재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란, 새, 해산물을 모으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매 계절마다 남자들은 절벽을 올라가 바다제비와 바다제비를 잡곤 했습니다. 매일의 식량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 있었으며 얕은 땅에서 재배된 보리, 감자, 지역 농산물도 필요했습니다. 날씨는 춥고 비가 자주 내리고 바다에서 직접 불어오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건물은 습기와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꺼운 돌담은 항상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열을 내부에 가두었습니다. 그 지역 사회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체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업무는 교대로 분담되었고 결정은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협의회에서 내렸습니다. 19세기에는 대륙과의 접촉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제품, 의류, 도구, 그리고 선교사들이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독서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집에는 현대적인 요소가 도입되었으며 지역 문화의 일부를 외부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20세기 초 섬의 균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어린이가 호흡기 질환에 걸렸고 구호품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으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본토로 이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생 환경이 열악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쓴 편지에는 피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1930년에 마지막 주민 36명이 영국 정부에 본토로 이주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대피는 군사적 지원을 받아 보트를 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집, 가축, 우리, 개인 소지품, 가축 중 일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목적지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만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비상사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어려움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전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곳에 살아온 공동체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집들은 텅 비어 있었다. 일부 동물은 희생되었고 다른 동물들은 섬에 자유롭게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길 위로 식물이 자라나고 벽은 이끼로 뒤덮이고 지붕은 무너졌습니다. 돌담은 마을의 배치를 나타내는 표시로 남아있다. 원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창문과 건조한 나무문이 설치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풍경은 언덕, 낮은 풀밭, 수천 마리의 바다새가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벽에는 여전히 새들의 서식지가 있으며 절벽은 여전히 자연 피난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새들의 소리가 주변을 지배합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바위에 부딪히고 구름은 바람의 속도 때문에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섬은 자연적, 문화적 가치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엄격한 조건 하에 과학 장비, 허가받은 인원, 그리고 소수의 방문객만이 출입이 허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보존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각 건물의 상태에 대한 최신 기록이 보관됩니다. 환경은 수세기 동안 극한의 환경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오니 섬, 오호츠크해의 살아있는 바위. 오호츠크해, 동시베리아의 차가운 물과 일본의 북쪽 해안 사이에 높이가 겨우 70m가 넘는 외딴 바위가 서 있습니다. 이끼와 구아노, 바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섬은 아이오니아 섬이라고 불립니다. 표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됩니다. 멀리서 보면 다른 섬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가장 강렬한 생태계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섬 주변의 해류는 수천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흐름은 계절에 따라 바다새와 수생 포유류가 찾아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는 가마우지, 흰갈매기, 날카로운 부리가 무리지어 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표본이 수직벽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미터는 번식이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봄에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양떼로 가득하다. 공기에는 소금기와 마른 배설물 냄새가 난다. 섬의 가장자리는 무거운 새들이 착륙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새끼들은 종별로 무리를 짓고 성체는 먹이를 찾아 먼 바다로 교대로 날아갑니다. 고리무늬 물범과 스텔러 바다사자가 바위 바닥의 평평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무리지어 쉬고 어떤 물고기는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더 깊은 곳을 이용합니다. 성체표본은 바위 사이를 느리고 조화로운 움직임으로 이동합니다. 해양 생물과 조류 사이의 상호작용은 자연스러운 이동과 번식 패턴을 따르는 정기적인 주기로 발생합니다. 연구소는 암석 바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정박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섬에 서식하는 종의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관측은 떠있는 플랫폼과 임시로 설치된 관측소에서 이루어진다. 기후는 춥고 변화무쌍합니다. 1년 중 대부분 구름이 낮게 유지됩니다. 돌풍이 끊임없이 불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가시성이 높아서 군집의 자세한 항공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팀이 설치한 카메라는 새로운 둥지의 형성, 덜 흔한 종의 도착, 영역을 지키는 새들 간의 상호작용 등을 기록했습니다. 섬의 토양은 두꺼운 구아노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두께가 20cm를 넘습니다. 이러한 축적으로 인해 표면에 화학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유기물은 지류, 조류, 이끼류를 심기 위한 기초 역할을 합니다. 일부 식물종은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모서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오니아의 지질학적 특징은 수백만 년 전 해저 폭발로 인해 형성된 고대 화산암 기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깥층은 지속적인 파도에 의해 침식됩니다.
자연적인 균열은 염분이 많은 환경에 적응한 작은 새와 갑각류의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라자레토 베키오 섬, 베니스의 전염병 봉쇄, 그리고 쌓인 시체, 베네치아 석호, 도시의 남쪽 끝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고요한 물에 둘러싸인 작은 섬이 있습니다. 벽돌담과 경사진 지붕의 흔적, 직사각형 안뜰을 연결하는 돌길이 있습니다. 라자레토 베키오라고 합니다. 15세기 이래로 이탈리아 북부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을 격리하고 치료하고 대량 매장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록된 역사는 1823년 베네치아 정부가 이 섬을 영구 의료시설로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목표는 전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를 수용하는 방,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의료진을 위한 기숙사, 항구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공간 등이 지어졌습니다. 섬에 들어가는 과정은 특정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보트는 입구 앞에 멈춰서서 검사관들이 선원들의 건강을 점검했습니다. 환자들은 들것에 실려 내려오거나 걸어서 병동으로 갔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입원 환자의 이름, 입원 날짜, 각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 내용이 기록됩니다. 가장 심각한 발병 시기에는 입원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임시 침대와 확장된 복도가 있는 추가 구역도 마련되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환자들과 같은 시설에서 잤습니다. 작업 속도는 베네치아 보건위원회의 편지, 의료 명령서, 공식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 보조원, 물류관리자 그룹이 매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확산된 해에는 피해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시체는 파빌리온에서 섬의 측면으로 옮겨졌고 그곳에 깊은 무덤을 파냈습니다. 여러 겹의 인간 유해층이 기록되어 있으며 층과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시신 옆에 묻힌 완전한 해골, 의류, 개인용품을 발견했습니다. 시체 처리에는 정해진 순서가 따랐습니다. 즉, 옮기고, 빠르게 식별하고, 일렬로 정리하고, 흙으로 덮는 것입니다. 일부 매장지는 낮은 담으로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유해에서는 진행된 질병의 흔적, 뼈 변형, 관절에 스트레스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 결과 한 구역에서 1,500개 이상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 업무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보호용 망토, 두꺼운 천장갑, 직접 접촉을 줄이도록 고안된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의학 서적에는 증상, 억제 조치, 식물, 미네랄 또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한 치료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찰 내용은 일일 기록으로 기록한 후 베니스의 중앙보건위원회로 전송되었습니다. 섬에 건설된 건물에는 높은 지붕이 있는 직사각형 파빌리온, 안뜰, 예배당, 통풍이 잘 되는 복도가 포함되었습니다. 벽은 구운 벽돌로 만들어졌고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부 구역에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나무를 사용했고 연기는 바다에서도 보이는 굴뚝을 통해 나왔습니다. 확산이 적었던 기간에는 시설을 연기, 끓인 물, 석회로 소독했습니다. 매트리스를 제거하고 직물 소재를 태우고 벽을 산 용액으로 칠했습니다. 직원들은 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위험 수준에 따라 새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선들은 주요 항구에 들어가기 전에 라자레토 베키오에 들르곤 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검사를 거쳐 환기되고 며칠 동안 격리 보관되었습니다. 항해 차트에는 건강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오는 선박이 의무적으로 이 섬을 통과해야 하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주로즈데니아 섬, 아랄해의 비밀, 실험실 카자흐스탄 남쪽,
우즈베키스탄 서쪽의 옛 아랄해에는 수십 년 동안 극소수의 지도에만 표시된 섬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즈로즈데니아예요. 길쭉한 모양, 건조한 기후, 본토와의 거리는 수년간 진행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물학 무기 연구를 전담한 소련 기지가 운영되었습니다. 기밀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이 시설은 1950년대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실험실, 창고, 유해물질 저장소, 야외 시험 구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섬은 내륙해에 위치해 있었고 압축된 땅에 착륙하는 활주로에 작은 보트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련의 광범위한 비전통적 무기 개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보즈로즈데니아는 테스트의 중심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통제된 조건에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다루었습니다. 사용된 종으로는 탄저병, 야토병, 브루셀라병, 흑사병 등이 있습니다. 각 화합물은 엄격한 온도, 압력 및 물리적 격리 조건에 보관되었습니다. 업무 구조는 모듈별로 구성되었습니다. 균주 배양, 실험 동물 전시, 다양한 환경에서의 효과 평가를 위한 별도의 구역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 전과 후에 오염 제거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작업은 보호복과 가압실에서 수행되었으며 접근 통제는 내부 기록에 기록되었습니다. 테스트는 특정 구역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일부 토지에는 자연 장벽과 흙벽을 설치해 분산을 통제했습니다. 보호된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팀은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확장 속도, 다양한 기후에서의 행동,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었습니다. 기술 보관소에는 갇혀있는 동물에 대한 탄저균 포자의 통제 방출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생존 시간, 면역 반응, 전염 능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대륙성 기후의 극한 조건은 특정 분석 모델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시설에는 배정된 인원을 위한 주거용 건물, 독립형 전력센터, 민감한 자료를 보관하는 지하 저장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제한되었습니다. 통신은 암호화된 채널과 전용 회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륙으로의 출발은 모스크바에 있는 중앙사령부가 정한 경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이 시설에는 엄청난 양의 생물학적 폐기물이 쌓였습니다. 그 재료 중 일부는 밀폐된 용기에 묻혔습니다. 다른 공간들은 시멘트와 다진 모래로 밀봉된 구조물 속에 버려졌습니다. 각 지점의 좌표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건강보안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기술 도면에 기록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섬에서의 활동은 점차 중단되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장비는 철거되었고 실험실은 해체되었으며 주요 접근 지점은 폐쇄되었습니다. 일부 시설은 노후화에 노출되었습니다. 아랄해가 후퇴하면서 이 섬은 육지로 본토와 연결되었고 육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반도가 되었습니다. 국제검사팀은 2002년부터 이 지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단은 폐기물의 상태, 활성물질의 존재 여부, 저장소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에는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고 영향을 받은 토양을 처리하는 등 오염 제거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풍경은 압축된 모래, 건물 잔해, 위험 지역을 경고하는 표지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볼 수 있는 구조물로는 금속 창고, 감시탑, 잔해로 덮인 입구 등이 있습니다. 일부 벽에는 러시아어로 된 기술적 비문, 번호 표시, 경고 표지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키리브리 섬, 망각으로 끝난 콜럼버스의 마지막 상륙지 코스타리카의 카리브해 연안, 현재 리몬 항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산호초와 낮은 초목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비타 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 기록에는 원래 이름인 키리브리 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5헥타르가 채 안 되고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도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항해 중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장소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섬에 도착한 것은 첨곧 2년으로 항해자가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할 때였습니다. 탐험대는 카리브해에서 남쪽으로 향하며 중앙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새로운 항로를 탐험했습니다. 콜럼버스는 항해 일지에서 조용한 만해 입구, 보호된 접근로, 청록색 바닷물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배를 정박시키고 선원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기 편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해 일지에는 섬 맞은편 본토에 잠시 정착한 적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수리를 하고 지역 사회와 접촉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해 입구에 바로 위치한 이 섬은 자연적인 전망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치 덕분에 물속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작은 선박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키리부리는 남부 카리브해의 항해 기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파나마, 니카라과, 자메이카를 잇는 항로의 해안 참고 자료로 등장했습니다. 일부 지도에는 정확한 좌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지도에는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와 일반적인 모양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덮고 있는 식물은 계절과 허리케인의 영향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19세기에 이 섬은 코스타리카 행정부의 공식 문서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목재, 해양생물, 구안호 등 개발 가능한 자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수행되었습니다. 땅의 일부는 돌 표식과 몇 개의 간단한 구조물로 경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 어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영구적인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이 섬은 조명 부두와 휴게소를 건설하여 휴양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단발적이었습니다. 방문은 개인 보트와 소규모 단체로 제한되었습니다. 자연 환경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해변은 모래가 가볍고 그늘진 곳이 있으며 해안 동물이 적당히 서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1986년 코스타리카 정부는 유럽의 탐험 중 상륙 지점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 섬의 원래 이름을 공식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학술 연구와 1차 자료 검토를 통해 콜럼버스의 네 번째 항해 문서에 키리부리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진행된 고고학적 조사에는 토양 분석, 레이더 조사, 도자기 조각 수집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광범위한 구조적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안 항해와 관련된 일시적인 거주와 인간 활동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기술 보고서는 국가기록보관소와 해당 지역의 역사 홍보 프로젝트에 통합되었습니다. 소코로 섬, 감시와 독특한 생명체에 둘러싸인 살아있는 화산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남서쪽으로 600km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에 어두운 경사지와 낮은 관목으로 덮인 평야, 그리고 큰 화산이 우뚝 솟은 지형을 가진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소코로예요. 이 섬은 레비아히 해도 군도의 일부이며 멕시코에 속합니다. 그 표면에는 군인, 과학자, 그리고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종들이 공존합니다. 섬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고도가 1100m가 넘는 활화산인 에버먼산입니다. 경사면에는 작은 협곡, 화산암 스코리아 지역, 화산자의 지대, 굳은 용암으로 형성된 좁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기후는 따뜻하고 비가 불규칙적으로 내리고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 식물이 자랍니다. 토양은 화성암 기원이며 분출성 암석층이 겹쳐져 있습니다. 멕시코 해군은 1957년부터 남부 해안에 작전 해군 기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시설에는 부두, 전력 시스템, 통신, 저장, 주택이 포함됩니다. 섬에 식량을 공급하는 배는 본토에서 5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유지보수, 해상 감시, 물류 지원 업무는 월별 교대로 구성됩니다. 섬에는 기지 외에도 생물학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조류, 파충류, 곤충, 식물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종 중 하나는 소코로 비둘기인데 이 종은 야생에서 멸종되었고 번식과 방생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소코로 조롱박새와 특정 종류의 선인장과 같은 다른 종들은
유전학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형은 건조한 지역, 접근하기 어려운 계곡, 습기가 작은 움푹 들어간 곳에 집중된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상은 더위와 물 부족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무는 꼭대기가 낮고 관목은 흩어져 무리지어 자랍니다. 야생동물은 고립과 관련된 행동을 발달시켰는데 새는 땅에 둥지를 틀고 파충류는 경쟁자가 없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과학탐험은 국가보호 자연지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기술적인 활동에 한해 입장이 허용됩니다. 각 그룹은 종 모니터링, 토양 분석, 기후 센서 설치 등을 토대로 체류 계획을 씁니다. 이 경로는 가벼운 장비와 이동식 스테이션을 이용해 도보로 탐험합니다. 샘플을 채취하고 표본에 표시를 하고 행동과 번식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소코로의 지진 활동은 수십 년 동안 기록되어 왔습니다. 에버먼산은 1993년에 분화 신호를 방출했으며 여러 지점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보이는 분기공은 화성계가 활동 중임을 나타냅니다. 측정 항목에는 표면 온도, 내부 압력, 가스 구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의 풍경은 화산 협곡, 돌 해변, 어두운 고원, 바람에 침식된 지질 구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어 섬의 여러 지점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역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햇빛이 섬의 여러 구역을 연결하는 자연적인 경로를 표시하는 바위 지형을 통과합니다. 높은 지역에선 거의 완전한 정적이 흐릅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자갈길을 걷는 발소리, 마른 나뭇가지가 삐걱거리는 희미한 소리, 그리고 홀로 있는 새들이 가끔씩 우는 소리뿐이다. 기지 주변에서는 운영 시간 동안 사람과 장비의 이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 속도가 느려지고 내부 업무나 기술 보고서에 집중적으로 활동합니다. 소코로 섬은 멕시코의 섬 지역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입니다. 화산 활동, 생물학적 고립성, 운영상의 기능 등이 결합되어 이 나라에서 독특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섬들 각각은 아직도 검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겪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장소이며 명확한 데이터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패턴도 따르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돋보이게 합니다. 각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그 사건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